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인가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일할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액수가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숫자에 숨어 있는 경제학, 유보임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숫자 하나쯤 있으시죠? 아, 이 돈 밑으로는 절대 일 못해. 차라리 쉬고 말지 하는 바로 그 금액이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떠올리신 바로 그 숫자를 경제학에서는 좀 있어 보이게 유보임금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할지 말지를 유보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마지막 선, 마지노선인 셈이죠. 결국 이 유보임금이라는 기준점이 여러분을 일터로 나가게 하거나 혹은 그냥 집에 머물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유보임금은 사실상 나만의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한 계산이에요. 회사가 이만큼 줄게요 하고 제안하는 시장임금이랑 내 마음속에 딱 정해놓은 기준선인 유보임금,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거죠. 원리는 뭐 아주 명쾌하죠. 시장 임금이 내 기준보다 높거나 같으면 오케이, 일하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낮다? 그럼 그냥 쉴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이런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내 몸값을 결정하는 건지 한번 그 재료들을 파헤쳐 보죠. 여러분들의 유보임금을 만드는 핵심 재료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 바로 비근로소득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선호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건물주라서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 아니면 주식 배당금이 쏠쏠하다? 이러면 어떨까요? 굳이 막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적은 월급 받고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기준, 바로 유보임금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워라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이 진짜 힘들고 근무 환경이 엉망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생을 하려면 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유보임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부터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람을 뽑는 기업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사실 기업한테 채용은요, 거의 추측 게임, 눈치 게임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원자 머릿속에 있는 그 최소 금액을 절대, never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나는 알죠. 내 마지노선은 300만 원이야. 이건 팩트예요. 근데 면접관은 어때요? 그냥 이 지원자 얼마를 원할까? 350? 400?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모든 연봉 협상은 바로 이 정보의 격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략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진짜 속마음, 그 마지노선보다 일부러 더 높은 금액을 부르는 거죠. 그래야 협상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심리전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기업의 추측 게임은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쫙 넓혀볼까요? 이 유보임금이라는 게 그냥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모이고 모이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보임금은 그냥 그 사람의 결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정부 정책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유보임금을 한꺼번에 싹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올려줘요? 그럼 당장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빨리 구해야 돼 하는 압박감이 줄어들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나한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사회 전체에 평균적인 유보임금이 스르륵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의 유보임금이 한데 뭉치면 어마어마한 집단의 힘, 즉 협상력이 됩니다. 네, 바로 노동조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서 회사에 딱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은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바로 집단적 유보임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기준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집단적 유보임금은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만약에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협상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 파업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보임금, 다시 말해 내 몸값을 대한 경제학을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숫자, 그 유보임금은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문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더 큰 가능성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